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론 머스크의 로봇과 기본소득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로봇이 인간의 생산성을 대체하면 약 8배 정도 경제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하자. 기본소득제가 뭐냐? 나라에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살만한 돈을 주는 거죠.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실현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여러 기사를 찾아보면 챗GPT 아버지도 AI 대부도 기본소득 도입이 시급하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업무를 대체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이 아니고 경제 규모가 8배로 로봇을 통해서 경제 규모를 이렇게 뭐 생산 같은 걸 대체를 하면 이번에 로봇 기업 그 CEO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하면 기본 고소득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 사업을 해서 결국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우리 기업에 돈을 벌 거예요. 결국엔 그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 기업에서 지금 이런 기본소득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 나라에서 우리 로봇을 사주고 그 로봇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 제품을 로봇세를 걷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국민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금 단순하게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좀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일단 그들은 이걸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추구 그 단체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지금 AI가 막 코딩을 대체하고 AI가 없으면 코딩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개인 물론 AI가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개인 중에서도 그냥 일반인들도 이제 당장 뭐 코딩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마케팅 그렇게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소위 이제 그들이 코딩을 해봤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전문가들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실제 개발자들의 후기나 실제 뭐 네이버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카카오 뭐 개발자 블로그에서 하는 얘기들도 이렇게 보면 저도 실제로 써보고 느낀 거는 AI가 어떤 코드, 특히나 프로토타입 할 때 대략적으로 만들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엔 이거를 다듬어서 우리 회사가 가는 방향대로 기술이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건 그 코드를 알고 파악을 해야 돼요. 버그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구조 자체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AI가 완벽하게 지가 알아서 다 유지보수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대략적인 형태만 만들어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건 디테일은 개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 더 정확한데 시장들에서 지금 그 초보 개발자 안 뽑잖아요. AI로 대체한다는데. 아니, 근데 그럼 AI 플랫폼 만드는 기업이랑 뭔가 AI 코딩 플랫폼 만드는 기업이랑 주장이 다른 게 걔네들은 일반인도 이제 코딩할 수 있어요라고 주장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것 대비 우리는 실제로 개발자 채용할 때 되게 잘하는 사람들만 채용을 하잖아요. 왜 일반인도 할 수 있으면 초보 개발자들 국비 지원 나오거나 아니면 단기 교육 받은 그런 친구들도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저비용으로 되게 비싼 개발자 뽑지 말고 저비용으로 더 해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맞는데 AI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발전을 하겠죠. 근데 그게 언제 오냐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좀 그래도 이게 약간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업가들의 양심에 달린 건데 보통 그렇게 하죠. 막 그래서 사실 메타도 뭐 이렇게 비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그런 뭐지? 그 가상현실 도구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오큘러스였나요? 막 그것도 막 되게 마케팅하고 이제는 뭐 메타버스가 막 대세다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어지럽고 좀 무겁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초기에 마크 주커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지금 AI 뭐 코딩 도구로 이제 일반인도 코딩 막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소위 약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되게 저거는 진짜 일반인들에게 정말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겠죠. 언젠가는 올 텐데 언제 올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20년 뒤, 30년 뒤면 우리 다 늙어 빠져서 이제
그것만 믿고 그냥 쉬었음 상태로 이제 20년 있어서 히키코모리 상태로 있는데 그때가 와.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으세요? 개미와 배짱이는 결국 겨울에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어 죽고 그 혹한기가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오히려 이런 과도기에 있거나 변화기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이 파도를 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혹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겨울이 와서 분명히 그 어느 시대가 오겠죠? 근데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 다음에 생존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혹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보면 되는데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도기에 오면은 살아남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오히려 그 많은 희생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AI 도구도 열심히 써보시고 뭐 뭐든 좋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AI 코딩 도구를 쓸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AI가 생성한 코드를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 안 하고 그냥 만들어주니까 오 된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저한테 댓글 달리는 왕초보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막상 제가 AI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재밌어서 AI로 코딩을 했는데 결국엔 이거 유지보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면 유지보수하려면 내가 코드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라는 댓글이 종종 달립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숙련된 개발자들만 지금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공부를 더 빡세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면 예를 들면 후진국은 베트남이 1인당 GDP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4천에서 5천 사이거든요. 1인당 GDP가 10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그보다 더 적었어요. 라오스는 거의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베트남의 절반. 그러니까 한 2, 300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한 300 좀 안 되는 것 같고 태국은 한 6, 700? 6,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하나인가 거기서 그 조리하는 그 로봇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조리 로봇이라는 건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등장한 로봇 해가지고 이 기사를 보면 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 들었을 때 못해도 한 2, 3천? 2, 3천은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1년에 라이센스 비용처럼 막 내서 그러니까 이게 결코 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이 1인당 GDP가 4, 500 수준인데 저 로봇을 도입하고 유지보수하고 저게 또 몇 년 쓰다 보면 또 낡을 텐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또 새로운 거 교체하고 이러려면 이게 대여료가 꽤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거 임대형으로 하면은 한 달에 저 로봇 한 대당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인건비가 더 싸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 조리를 했을 때 인간이 더 나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음식 조리나 이런 거는 그렇게 봤을 때 동남아에서는 저게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노동력이 저렴한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기술력이 또 부족한 국가도 괜찮은 개발자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주도국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100% 그렇고 물론 지금 중국이 정말 잘하고 있고 생각보다 저 중국 되게 싫어해요. 참고로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민폐 주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원래 제 사고는 예전부터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말들이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제 영역에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중국이 싫긴 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하지만 중국이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건 맞아요. 예, 그건 100%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AI 기술 주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AI 개발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지도 않고 지금 그 팀노바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연봉 8천인 신입 개발자 지금 2명이나 만들어냈고 7천대도 한 5명 만들어냈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어떤 연구자 교육하는 저도 현타가 오는데
진짜 AI 뭐 연구 이런 거 하는 분들 얼마나 현타 오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교수님, 제일 안타까운 분이신데, 국내 첫 자율주행차는 31년 전 고대 운동장서 30km 운전. 30년 전 자율주행 개발했지만 불필요 정부에 막혔다. 머니투데이. 이런 기사 보면은 뭐 말 다 했죠, 뭐. 우리나라는 이런 거야. 기술을 천대하는 이런 게 되게 심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잘 생각해 보자고. 기술을 천대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막 따라간다고 갑자기 막 개발자 막 뽑고 막 이러잖아. 원래 후발주자들이 꼭 이래요. 좀 멍청해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엔지니어 천대하고 막 불필요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수요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도기가 돼서 이렇게 변화가 막 있을 때 모두 막 갑자기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한번 겪어야 되는 거랑 비슷한 시기란 말이야, 지금이.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보다도 더 불같이 사람들 많이 뽑아대야 되는 시점이 와요. 저렇게 미국에서 만약에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경제가 8배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봐요. 저게 그 나라에서는 뭐 그냥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노동력이 싼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00원이 넘잖아요, 인건비가. 근데 그러면은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곳에서는 100만 원짜리 로봇이 괜찮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로봇이. 근데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8배 성장해서 엄청난 생산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지는 건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중국보다 더 싸질 수도 있다라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는 수입이랑 수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전 세계를 상대로 훨씬 저렴한 제품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동안은 로봇을 도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지금 엄청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많이 보실 텐데, AI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밀릴 것 같으니까 어떤 짓을 해요? GPU 수입 금지 막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중국에. 그게 왜 우리한테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한국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면 내부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 적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로봇 관련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 내부에서 공부하고 국내에서 국내파들 중에서도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경제적 효과가 확실하다면 분명히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 공부를 더 잘 해놓으시는 게 좋은 거죠. 기존에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러니까 댓글들 보면은 4개월 만에 전문가인 개발자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별로입니다라고 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 댓글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는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하고 깊게 공부를 해서, 기존에 그냥 직업 없어? 너 그럼 구피 지원해서 저기 개발자나 해. 뭐 이런 느낌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젠 진짜 컴퓨터 전공자들 정도 수준으로는 최소는 해야 그나마 비빌 만한, 그 전공자들도 취업 못하고 난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 어쨌든 이런 특이점이 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행군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되게 비유적 표현이고, 되게 삶이 힘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AI는 도구이고, 기존에 이제 끌과 정으로 이제 조각을 했다면, 물론 아직도 그런 분도 있으시겠으나, 근데 어떤 뭐 전동 도구나 뭐 좋은 도구를 쓴다고 해서 그게 사실 그 조각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존의 조각가들이 더 많은 작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도구로서 AI를 현재는 보는 게 현재는 정확한 것 같고, 뭐 제 생각입니다. 도구가 발전한 만큼 생산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은 수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도구라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 힘 자체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AI 코딩 자체도 결국에는 코드가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의미를 알고 이렇게 노가다 작업을 AI에게 맡겨서 쓰는 정도로 쓰느냐, 아니면 AI가 짠 코드 자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품 런칭을 했어. 버그가 되게 많아. 그럼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AI한테 다 고쳐달라고 하면은 얘가 제대로 고치면 말도 안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작동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거를 다 고쳐줘야 돼요. 이게 거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는 결국에는 근데 이 시기가 뭐 알아서 고치고 언젠가 고집니다. 맨날 이렇게 댓글 이런 데 보면 고십니다 자꾸 이래. 설계 3년 전에도 설계하는 그런 부분은 아키텍트적인 역량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것이고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고집니다. 이제 1년 안에 이제 될 겁니다. 3년 전에도 그랬어. 뭐 그런 사람들이 저랑 계약을 해요. 1년 뒤에 설계하는 로봇이 나와서 개발자가 설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나랑 계약해. 나랑 내기해. 그냥 계약서를 딱 쓰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 나 먹고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 이런 계획해봐요. 계약할 자신도 없을걸. 왜냐면 언제 올지 모르거든. 그냥 곧입니다. coming soon. 막 자꾸 이렇게만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대변혁 시기에는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군이 오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 이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는 게 당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러시안 룰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중국이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단가를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 시장을 다 자기네들이 점유율을 뺏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비싸게 파는 이런 아주 근데 이거 뭐 유대인들도 많이 하고 중국 상인들도 많이 하는 방법이고 뭐 미국 기업도 많이 이렇게 했죠. 나중에 돈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식으로 치킨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때는 자체 그 생산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국 농산물이 되게 위험한 게 우리나라 농가를 다 죽인 다음에 저렴한 제품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해당 농가가 사라지면은 나중에 그 되게 비싸게 파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중국의 그런 방식들이 되게 악명 높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내수에서 어떤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거 최소한 쫓아갈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허접하게라도 있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매우 되게 조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런 기회나 자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노바에서도 정말 매일매일 야 지금 사회 분위기에 매장되지 마. 절대 매장되지 마. 나 이런 비슷한 경험 진짜 많았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어 얘들아. 우리 정신 차려. 이런 때가 기회야. 원래 부동산은 떡락했을 때 잡는 거야. 그리고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가치가 떨어졌을 때 잡는 거야. 최근에 대한항공 보세요. 대한항공 뭐 호반그룹인가 거기서 대한항공 코로나 때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엄청 계속 사가지고 검색해보세요. 호반그룹이 지금 보여드릴까? 보세요. 설마 대한항공을 호반건설에 속내 막 이러면서 이런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야금야금 이렇게 지분을 계속 이게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약해지면 언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쪼이기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해당 그 시장 여행 사업이 안 좋을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럴 때 이렇게 기회를 딱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되게 대한항공 되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나랑 합병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1티어인데 그리고 원래 되게 흑자였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되게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호반그룹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리고 되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거죠. 아 이게 기회라는 건 사람들 반응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잠잠해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론 이제 계속 이게 개발자 괜히 안 좋은 것처럼 여론이 몰아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만 커트라인이 높아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특정 뭐 빨아주기 막 어떤 그 흐름을 빨아주기 막 네카라쿠베당도 안 가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그랬잖아. 네카라쿠베당도 안 가면 마치 병신 취급하고 막 사람들이 그런 악플 다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팀노바 팀원들은 중소기업 갔다가 네카라쿠베당토도 많이 가고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력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이렇게 이런 게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자를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고 끄집어내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회가 있어요. 제가 또 짬이 많잖아요. 21년 동안 해온 제 입장 그리고 저 같은 이제 히키코모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존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많이 보고 취합해서 내린 결론이고 결과로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꼭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제 얘기 잘 들어주시면 최소한 최악은 다 피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